불편하다니? 사돈 생일엔 한우 선물하면서 내 생일엔 라면 하나 끓여주고만 게? 내 눈치 봐야 해서 더 불편하지 않겠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기를 했니? 뭘 했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까지? 요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바쁘단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너에겐 남 얘기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청주에 거주하는 72세 김경애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나보다는 남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 바빴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심성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김 씨도 단 한 번 냉정한 시선으로 자식들을 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언급했듯이 김 씨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 최순규 씨의 수입으로는 살림이 늘 빠듯했죠. 그러나 김 씨는 투덜대지 않고 부업까지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이 힘을 보태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겨울날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나갈 때면 손가락이 얼어붙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신문 뭉치를 들고 눈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터진 채로도 다시 일어나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스럽게 일할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남은 보리밥에 간장만 부어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죠.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들 경준 씨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들어 지칠 때면 마음속에 경준이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일념이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김 씨는 헐렁한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고는 우리 아들 왔어 라며 밝게 웃어주었죠. 아들도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힘겨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약이었고 눈물 섞인 웃음으로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경희야, 당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좀 쉬지 그래. 여보,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경준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해요. 내가 더 벌어올게. 당신은 공장만 잘 지켜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나저나 지난번에 당신 무릎 아프던 건 좀 어때? 병원 안 가봐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파스 붙이고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신 몸이나 걱정해요.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김 씨는 남편이 은퇴 후 중풍으로 쓰러진 뒤 병세가 악화되어 재활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김 씨의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김 씨는 이제는 힘이 들 때면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없이 결혼을 했지만 어려웠던 시절 단칸방 하나에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버티며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잤던 날들. 새벽이면 얼어붙은 방바닥이 차가워 손발이 찌릿했지만 남편은 늘 김 씨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죠. 그 말이 힘이 되어 버틸 수 있었고 실제로 단칸방을 벗어나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을 때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던 김 씨였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김 씨의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힘없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원망한 적도 미워한 적도 단 한 번이 없던 김 씨는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가끔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김 씨는 세상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이 헛되지 않은 순간이었죠. 경준아,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효도를 다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경준 씨가 의사로 발돋움을 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하던 대로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까지 꾸리니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준 씨가 의사가 되었다고는 해도 학창 시절부터 유학 자금과 의대 등록금, 인턴 레지던트 시절의 생활비까지 모두 부모의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동기들이 집안 형편 덕에 비교적 여유롭게 공부했다면 경준 씨는 그 모든 빚을 부모에게 지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희생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늘 뒤에서 든든히 지탱해주던 부모의 존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된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저도 어머니 잘 모실게요. 결혼 준비를 하며 병원에 입원한 김 씨의 남편까지 살뜰하게 돌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귀인이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김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보다 친정과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권다정 씨 역시 단순히 이기적인 며느리로만 비춰질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밤샘 근무까지 서다 보면 몸이 지쳐 시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날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솔직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이해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탓인지 내 생활도 중요하다는 말만 앞세우다 보니 오히려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비춰버린 것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시부모에게 고마운 감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오해만 키워온 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따금씩 밖에서 외식도 먹으며 괜찮은 고부지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에 오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들 경준 씨가 이래저래 눈치를 보며 다정 씨에게 몇 마디 건넸을 때도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즘 엄마랑 연락은 해? 자주 만나더니 요즘엔 뜸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아버지 병원에 다녀온다더니 거긴 다녀온 거야? 아이 참, 하나만 말해. 그리고 요즘은 다 각자 사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해.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시부모님 챙기면 보기 좋잖아. 나도 일하면서 내 생활도 해야지. 일도 하면서 집안도 챙기고. 어느 세월에 그런 걸 다 해. 내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면 경준 씨가 몇 번 타이르긴 했어도 결국 며느리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경준 씨 성격 자체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김 씨는 세상이 변했구나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함이 현실로 드러난 건 며느리의 친정 모임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친정아버지 생신이신데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시길 원하셔서요. 아이고, 벌써 바깥 사돈 생신이구나. 그럼 당연히 시간 되지. 그럼 그때 뵐게요. 저녁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세요. 따로 준비할 건 없는 거고? 사돈 생신이신데 너도 준비하느라 바쁘겠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크게 준비할 건 없어요. 어머니도 그냥 오세요. 그래도 몸만 가기가 좀 그렇구나. 오랜만에 뵙는 자리기도 하고. 아니에요. 몸만 오셔도 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생일상이라도 차리려면 음식도 가짓수가 많아야 할 테고 손이 많이 갈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봐온 며느리는 요리를 잘 해먹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김 씨는 언제든 도와줄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몸만 오라며 여러 번 강조해 말했습니다. 김 씨는 뭐라도 해가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사돈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바깥 사돈의 생일이라고 하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김 씨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집 안으로 들어선 김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림을 책임져 왔던 김 씨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며느리가 직접 요리해서 준비한 게 아닌 배달 주문한 음식이었거든요. 아무리 바뀐 세상이라지만 생일 같은 큰 기념일에는 직접 음식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자신도 초대받은 입장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받아든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갈비찜이랑 양념게장이야. 저번에 바깥 사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없는 솜씨 좀 부려봤어. 상에 같이 올리면 좋을 거야. 아, 이런 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신경 써서 준비한 거니까 맛이라도 볼 수 있게 조금만 내놔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 거니까. 사돈 당뇨 있으시다고 해서 일부러 저당으로 만든 거야.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드셔보시게는 해야지. 며느리는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꽤나 고급져 보이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렴풋이 김 씨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오셨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나?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이런 거 해오지 말라고 당신이 좀 얘기해. 내가 주문한 거랑 어울리지도 않고 분위기 깨잖아. 어쩔 거야. 그래도 장인어른 생각해서 해오신 거잖아. 너무 그러지 말자. 엄마 들어. 얼마 뒤 김 씨의 사돈들이 도착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건강은 어떤지, 평범한 안부를 물으면서 말입니다. 아버님, 신경 써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갈비찜이랑 양념게장은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음식이에요. 아들은 나름대로 김 씨를 지켜 세워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깬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일 테지만 김 씨가 들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요즘 누가 홈파티 하는데 쓸데없이 저런 음식들을 놓는담. 아휴, 참.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쓸데없는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애써 표정을 감췄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에게 선물이라며 상품권과 고급 한우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어렵게 구한 거예요. 백화점에 수소문에도 없는 거 특별히 공급받은 거예요. 별거 아닌 선물이었지만 일반 소고기에 비해 10배는 넘게 차이나는 최상급의 고기였습니다. 맛보기 힘든 특수부위까지 준비했다며 온갖 자랑을 해대던 며느리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물을 건네받은 바깥사돈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정이처럼 효심 깊은 딸이 어디 있나. 아버지 생일이라고 이렇게 귀한 걸 준비하다니.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있겠나.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에 김 씨를 제외한 식구들이 다 함께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잠시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한우 세트를 바라보며 모두가 환호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그늘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한 건 정성인데 다정이가 한 건 다 돈이구나. 이런 단순한 사실이 김 씨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막걸리와 수육으로 소박하게 잔치를 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고급스럽고 다양한 음식을 차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두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성보다 값비싼 선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쓸쓸함이 차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자신이 몸살로 끙끙 앓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감기나 몸살이 와도 약을 먹고 쉬면 금방 가라앉는 체질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유독 오한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고열이 지속되는 것이 머리도 아파 제대로 힘을 주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였죠. 힘겹게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준아, 엄만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퇴근했으면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엄마 병원에 다녀오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차갑디 차가운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김 씨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려도 받질 않아 끊으려는데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구나. 번거롭겠지만 잠시만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 오늘 급하게 야간 근무 들어가야 해서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조금 누워 계셨다가 힘들면 그때 병원 가보세요. 비상약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전화도 겨우 하는 건데 와줄 수 없겠니? 그 이가 지난번에 상비약 다 사다 드린 걸로 아는데요. 조금 있다 병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어머님 댁에 들릴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약 드시고요. 먼저 끊을게요.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자신이 갑작스레 전화를 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플 때 서러움이 더 밀려온다고 했던가요? 김 씨는 몸을 겨우 일으켜 기어가다시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약을 넣어둔 서랍에서 약이 담겨있는 봉지를 꺼내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몸살의 영향인지 허리와 다리가 아파 몸을 더 이상 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물 한 잔에 약을 겨우 삼켰습니다. 쓰디쓴 알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던 두 사람의 냉랭한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라 눈가에 눈물이 핑 고이고 말았죠.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더 힘들 텐데 괜히 내가 투정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서러움의 눈물을 겨우 삼키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씨는 남편의 병원에 갔다 얼마 뒤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툴지만 남편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건네받고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부풀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식사 자리 이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건지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생일에는 함께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 씨도 아들 부부가 혹시나 깜짝 이벤트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역시 헛된 꿈이었을까요? 김 씨가 꿈꿨던 작은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외식을 한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어쩐지 아들 내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딱히 해드릴 건 없고 그래도 오셨는데 라면이라도 드시라고요. 집에 있는 게 없네요. 며느리가 내민 라면 한 그릇에 김 씨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속 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기름기가 둥둥 떠있는 국물 냄새가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김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린 시절에 생일날 끓여주던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미역을 정성껏 불려 참기름에 달달 볶아 국을 끓여주면 아들은 늘 엄마가 최고라며 환하게 웃었었죠.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해 라면의 기름 냄새가 더욱 쓰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비록 돈은 없어 소박하게 고기를 삶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고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며칠 밤을 새워 빚은 만두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심껏 가렸던 모든 밥상들이 눈앞을 스쳐갔죠. 하지만 오늘은 자신의 생일상에 초 한 개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 체면상 억지로 면발을 삼켜야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물론 김 씨의 표정도 말이죠. 김 씨의 표정을 보며 난감해하던 것도 잠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밥 먹어요. 오늘은 급히 넘어가요. 저희가 볼 일이 생겨서요. 원래 병원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먹고 치우고 갈게.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차마 이게 무엇이냐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며느리의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셔야죠. 저희는 원래 기념일 같은 거 잘 안 챙겨요. 스타일이 그래요. 김 씨가 라면을 먹기 시작하자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기된 말투를 들어보니 급한 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밀려오는 후에 배신감, 서운함,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친 김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를 만큼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애들이랑 맛있는 것 좀 먹었어? 다정하게 묻는 남편의 말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의 심정을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다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를 김 씨는 어두운 집에 앉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일 초 하나 없이 지나간 하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야 했죠. 며칠 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들의 부탁으로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아침부터 일찍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폭발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애들이 외출이라도 했나?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어 당황해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방금 자다 일어난 듯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죠. 며느리는 짜증이 섞인 표정과 말투도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 경준이한테 못 들었니? 반찬 몇 개만 해달라고 해서 나물 반찬이랑 마른 반찬 좀 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말이야. 김 씨의 손에 든 반찬통 보따리를 쳐다보더니 인상을 구긴 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냉장고도 좁다고요. 저희가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아, 진짜. 그 말에 발끈한 김 씨가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잘 자고 있던 자신을 왜 깨웠냐며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식이 잘못되었기에 짜증만 내는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 없었습니다. 도움될까 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하니? 경준이가 부탁한 거야. 가져가서 먹던지 여기서 먹던지 알아서 하겠지. 요즘 누가 일일이 다 해먹어요. 사 먹는 게 더 저렴하다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거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 씨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불편하다니? 사돈 생일엔 한우 선물하면서 내 생일엔 라면 하나 끓여주고 만 게 내 눈치 봐야 해서 더 불편하지 않겠니?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기를 했니? 뭘 했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까지? 요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바쁘단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너에겐 남 얘기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이닥쳐?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말했지. 경준이가 부탁해서 가져온 거라고. 네가 확인해보면 될 일 가지고 밖에서 사 먹는다? 어쩐다 그런 말을 왜 해? 네가 먹지 않더라도 받아두고 경준이한테 물어보면 될 일 아니야. 두 사람은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에게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외출을 하고 온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김 씨와 며느리를 말리 급급했죠.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안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또 뭘 더 넣으시려고요? 괜히 가져오셔서 저희만 불편해요. 도로 가져가시던지 하세요. 당신도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김 씨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은 음료수와 배달음식 용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한 두 사람의 말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아들은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일 가지고 어른이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너는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가 중간에서 말만 잘 건넸어도 내가 이런 수모는 안 당해?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니들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생색내기 싫어서 그런 부탁조차 안 하는 나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너무해?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며느리랑 싸워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좀 두세요. 그냥 다음부턴 조금만 하세요. 이 사람도 힘든 거 이해해 주시고요. 김 씨는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김 씨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던 집안에는 김 씨의 숨소리,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고 김 씨는 손에 쥔 반찬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아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집이 이제는 자신을 내모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꾹 눌렀습니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 평생 자식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젠 그냥 미련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아. 기대하기도 싫어.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병날 것 같아. 새롭게 살아보자. 다음 날 김 씨는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남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상의도 해야 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 씨는 남편이 있는 병실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할 게 좀 있어요. 김 씨는 남편 옆에 앉아 그동안 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김 씨의 말을 듣더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죠. 결론만 말하면 나 수원 떠나서 여기로 이사 오려고요. 이사를 온다고? 어차피 애들 때문에 거기 남았던 거지. 이제 나랑 당신만 생각하려고요. 그러니 더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나야 좋지. 그런데 다 정리하고 와야 할 것 아냐. 애들한테 넘겨주고 오게. 넘겨주긴 뭘 넘겨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동산에 내놓고 이쪽에 당신이랑 같이 살 작은 전원주택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혼집이고 뭐고 해줄 만큼 다 해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네.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모양이야. 저도 더 이상 참고 사는 거 그만하려고요. 이만하면 잘했잖아요. 어차피 당신도 많이 나아져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순도순 살면서 잘 지내요. 당신 뜻이 그러면 나도 말릴 생각은 없어. 자식한테 기대서 살 생각은 없었거든. 그럼 언제 준비해서 내려오게? 오늘은 당신이랑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려고요. 내일 부동산 들러서 바로 집 내놓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도 알아보고 그래야죠. 남편은 김 씨의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잠에 들었고 창가를 바라보던 김 씨는 문득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새 옷을 사주지 못해 중고 옷을 손바느질에 입혔던 그날,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이었기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근처 단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할 때에도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에도 도움을 받았던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이었기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장님, 잘 지내셨죠? 연락한다는 게 매번 깜빡했네. 각자 사는 게 바쁜 거니 이해합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좀 내놓으려고요. 지금 사는 집 계속 갖고 계시면 나중에 돈 되실 텐데 왜 지금 파시려고요? 애들 때문에 여기 남았던 건데 이제는 머물 필요가 없어서요. 남편 병원 근처로 가려고요. 그러시군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부동산 사장은 김 씨의 말을 듣고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남편이 지금 청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직업이 집 찾아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남편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해서 병원이랑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방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집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집 상태를 한 번쯤 봤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지금 가서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개인은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상태가 참 좋습니다. 오래 사셨는데도 깔끔하고 세월의 흔적이 없을 정도예요. 추억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새 집이랑 비교해도 흠잡을 게 없네요. 좋게 봐주시네요. 이 집에 제 청춘이 다 묻어 있어요. 틈틈이 고쳐 살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김 씨는 그 순간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 묵직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씨는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일부분 바랜 곳도 있었지만 그 위에 얹힌 시간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도배와 몰딩 작업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금방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중개인이 돌아가자 김 씨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지금 막 집 내놓고 오는 길이에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면 더 잘 팔린다고 해서 계속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청주에 집도 알아봐 준대요. 고생했네.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와. 아까 오전에 회진 돌았는데 선생님이 이대로만 가면 수치고 뭐고 괜찮을 거래. 재활은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렇지. 통원 치료해도 되니까 병원 올 때마다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나랑 다녀요. 남편과 통화를 끝낸 김 씨는 동네 생활용품점에 들러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이상 하나씩 정리를 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많은 짐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지난날의 추억이 묻어있는 물건도 있었고 굳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물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낡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사용했던 작은 책가방, 군데군데 해진 줄이 달린 연필 주머니, 남편이 신혼 시절 사주었던 작은 은목걸이까지 하나하나 손에 올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그 추억들을 모두 가슴속에 간직하고 지낼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책가방 속엔 아직도 크레파스 냄새가 은은히 남아있었고 은목걸이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잔잔한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을 가만히 물건을 바라보다 결국 목걸이를 손에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이거 아직도 내가 간직하고 있었네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날 추억들은 잠시 내려놓읍시다. 조금씩 쓰레기 봉투에 담아낼 물건과 끝까지 가져갈 물건을 구분하면서 김 씨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챙겨둔 짐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지만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보며 이제는 추억에 매달리지 말고 나답게 살자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 정리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엄마, 집을 내놓으셨다뇨? 좀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가 들은 그대로야. 이 집 내놨어. 아들 내외는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준 전세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병원 근처 아파트로 집을 옮긴다고 하더니 부동산에 들렀다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서 김 씨는 아들 내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일러주었습니다. 이 집 내놓고 난 네 아버지 계신 청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미 집도 알아보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나한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 나중에 저 주실 집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거될 집인데 왜 그런 거 상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김 씨는 발끈했습니다. 자신이나 남편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우기는 모습이 가소로웠거든요. 너는 엄마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 이 집이 그렇게도 탐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잘 들어. 이 집은 내 명의로 마련한 내 집이야. 그러니 너한테 그 어떤 권리도 없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모를까?
그런데 말이다.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팔고 그 돈으로 네 아버지랑 노후 자금으로 쓸까 해. 혹시 아니? 돈이 남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땐 너한테 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진짜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며 김 씨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요. 계획? 무슨 계획 말이니?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 말이니? 경준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희생으로 된 거 아니니? 필요한 공부 다 시켜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그 덕에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한테 충분히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주 차고 넘칠 만큼 말이야. 아들은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참을 쏘아대며 어떻게든 해보라고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번 큰 소리가 오고 가더니 아들을 원망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챙겼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의사나 돼가지고 생각도 못하냔 말이야. 내가 뭘 어쩌겠어. 평생 어머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잘 구슬려봐. 내 말은 아니어도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 집 나중에 시세 엄청나게 뛸 텐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팔리면 안 되는 거라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들을 값어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이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아들은 들리지 않는 듯 했죠. 그때 아들 경준 씨는 어린 시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김 씨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코피가 터져라 공부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공부에 임했던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을 견뎌냈기에 경준 씨도 김 씨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실컷 떠들었니? 나 짐 정리해야 되니까 그만 나가봐.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세요. 난 후회할 선택 같은 건 애초에 하지도 않아. 도둑이 제발 저린 셈이지. 당신 그만해. 지금 서로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잖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어머니, 자식이라고는 경준 씨 혼자예요. 나중에 어머님도 병들면 그땐 누가 챙겨야 할까요? 아프신 아버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시려고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가지고 협박을 하려는 모양이었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를 해도 늙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좀 꺼줬으면 좋겠네.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곧 뒤를 따라 나갔지만 따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김 씨는 짐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계약했고 집이 금방 팔려 잔금을 치르며 부동산 사장과 대화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찾아와 작은 소동이 있었다며 그때의 일을 물어보았죠. 사장님, 근데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찾아왔었나요? 아,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드님이랑 며느님인 줄 몰랐는데 두 분이 가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혹시 그때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님이 이 근처 집들 시세 물어보면서 사모님 집도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언제 내놨냐, 얼마에 내놨냐부터 해서 이것저것 캐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두 분이 서로 옥신각신 하셨죠. 아드님은 그러게 엄마한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그러셨고요. 며느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서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그런 대화였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이유가 왠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죄송하게 됐어요. 그 애들이 여기를 찾아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그렇지 여기까지 오다니. 두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발랑까졌어요. 미리 시세 알아보고 나중에 부모 재산 그대로 물려받을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마냥 돈 계산한다니까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두 사람이 부동산까지 찾아와 집 시세를 물어볼 정도면 사장의 말처럼 너무 당연하게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받은 게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일은 잘 해결됐으니까 염려도 마시고요. 혹여나 도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일한 지 20년은 넘었으니까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는 부동산을 나오면서 괜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재산, 노후, 요양병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김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휘둘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김 씨는 동네 이웃들과의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매일 아침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던 기억, 텃밭에서 딴 채소를 서로 나누던 기억, 김장철이면 좁은 골목에 줄지어 놓은 배추 더미를 함께 절이던 풍경까지 이웃들은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람들과의 정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버텼구나 하고 깨달으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김 씨는 가만히 달력을 바라보며 동네에서 오래 인연을 이어왔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공감도 해주며 때로는 친구이자 자식 같기도 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며 김 씨의 마음도 조금 더 무거워지는 듯했죠. 그리고 며칠 뒤 이사하기 전날 평소 자주 왕래하던 동네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슈퍼를 오랜 시간 운영해온 박 씨는 이곳으로 이사오며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세월이 오래되었기에 인사는 해주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김 씨가 슈퍼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박 사장이 김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과 같은 믹스커피 한 잔과 귤 몇 개를 내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죠. 김 씨가 그동안 있던 일과 청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니 상당히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든다며 이제 말동무가 하나 없어졌으니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라는 우스갯소리를 주고 받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가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동안 얼굴 봐서 얼마나 좋았다고. 아무래도 이대로 보내면 내가 너무 아쉬워. 그냥 이사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언니 덕분에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언니 같은 좋은 이웃이 또 어디 있겠냐마는 나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는 남편 옆에 있어야죠. 김 씨도 진심을 담아 박 씨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려니 공허한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김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청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더 이동한 뒤에야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새 집은 남편이 다니는 병원 근처에 텃밭이 딸린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아 외관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소화도 시킬 겸 앞마당에 꽃도 정성껏 심어두었죠. 그렇게 조금씩 청주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만나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매일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제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부동산 사장이 찾아왔더라고. 어머, 그러네. 집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내가 연락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나저나 옆병실 박 씨가 당신을 찾더라고.
자기 와이프도 당신이랑 동갑이라나 뭐래나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다음에 내가 보면 인사할게요. 병원에서 김 씨는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날 때 전화를 해야지 또 깜빡할 수도 있었기에 미리 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집 계약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매번 도와주시고 감사드려요. 연락드린다는 게 자꾸 까먹네. 잘 계시면 그걸로 된 거죠. 그나저나 그곳 분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셨는데 감사해요. 제가 하는 일인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씨는 병실 찰가에서 남편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병실에서 느끼는 행복을 둘만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진 않지만 언젠가는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몸 불편한 남편 수발 들어주고 홀로 일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젠 내가 갚아나갈게. 그 시각 아들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될 것을 말이죠. 당신이 빨리 어머니 설득해보라고. 우리 곧 전세 빼고 다른 곳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님 도움 없이는 대출도 받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나도 힘들어. 힘들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신경 좀 쓰는 건데, 아이씨, 진짜. 며느리는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고 경준 씨는 홀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코끝에는 어릴 적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늘 따뜻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아들 부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청주로 이사한 뒤 김 씨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장터에 들러간 나온 채소를 사고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참기름이나 된장을 사오면서 장바구니가 금세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새댁처럼 부지런하다며 웃었고 김 씨는 그 웃음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돌보며 잡초를 뽑고 친해진 동네 사람들 몇몇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수박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소박한 여유가 하루하루 김 씨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을 곁에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청주에 내려온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기에 들여다보았죠. 장문에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김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고요. 저랑 그 사람이랑 계속 대화 중이에요. 왜 저희가 그런 못난 행동을 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진심을 전할지 고민하면서요.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청주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김 씨는 그 메시지를 다 읽은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기에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김 씨가 청주에 이사 오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김 씨가 힘들어하고 자식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런 결정을 할까 싶어 아들에게 일침이라도 가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엄마 청주로 내려온다는데 할 말 없는 게냐? 아버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실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산송장으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네 엄마 곁에 있어도 너희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온갖 고생해가면서 네 뒷바라지 한 게 엄마야. 그런 엄마한테 매번 고마워할 생각은 못할 망정. 뭐가 잘난다고 마누라 편들면서 지 엄마를 쫓아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어? 엄마가 상처 입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겠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 한쪽 편만 들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런 큰 실수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판단도 못하는 자식이랑은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네 엄마 입으로 직접 용서한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니들 안 보고 살란다. 그게 앞으로 평생이 됐든 간에 너는 자식이길 포기하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서로 왕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노후는 속 시끄럽지 않게 편하게만 보내고 싶었거든요. 김 씨는 남편에게 고맙다 말한 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마당에 딸린 텃밭을 가꾸어 그곳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고르며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라며 중얼거렸죠. 새벽같이 일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텃밭은 고르게 흙을 일궜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잡초도 뽑고 텃밭 주변을 주먹만한 돌로 장식도 해보았습니다. 제법 텃밭의 모양을 가꾸고 있었고 고추 모종도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오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추 심으셨어요. 여기 흙이 좋아서 잘 자랄 거예요. 비료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도록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농사지은 오이인데 딱히 줄 건 없고 이런 거라도 나눠 먹으면 좋을까 해서요. 그래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김 씨는 집 앞 평상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불든 하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도 드리워졌죠. 여보, 이제야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것 같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도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우리 둘이 잘 지내봐요. 마음이라도 편히 지내야지.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고생했지. 젊었을 때 만나 흰머리가 무성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당신을 보면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늘 말하지만 당신이 고생한 게 제일 마음에 걸려. 못난 가장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다 했잖아. 새벽에 신문 돌리러 나가던 당신,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했던 당신이. 그런 말 말아요. 같이 고생하는 거지. 왜 당신만 고생해야 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참 간사해.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당신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그런 고생 안 시켰잖아. 그때 나는 책임감만 강했던 것 같아. 정작 우리 가정을 지켜준 건 당신이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당신이 잘 버텨줘서 나도 버틸 수 있던 거고,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시간만큼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줘서 또 고맙네. 늘 당신한테는 고마운 일만 가득해. 나도 그래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김 씨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라 다짐도 했죠. 평상에 앉은 김 씨의 미소는 잔잔한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날들이 희망으로 빛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정말 나다워질 거예요. 당신이 항상 바라던 대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좀 쓰고 싶어요.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 혼자 살기에도 너무 큰 집이고.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집이잖아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30년을 희생한 70세 어머니의 집은 그깟 것이 되었고,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한 제가 어떻게 평생의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70살 최경숙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그리 오래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죠.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게 된 세월이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고향 통영에 자리 잡은 한적한 동네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곳은 아들 내외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소형평수의 아파트였어요.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추억이 깃든 집이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은퇴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외로워하니 아들이 이사를 권유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사거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위치도 좋고 주변이 괜찮아서 많이들 이사 오더라고요. 난 여기도 괜찮아. 혹시나 가까워지면 혜진이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니.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하세요. 민준이도 자주 보시고 저희도 자주 뵐 수 있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 이사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외롭다고 무턱대고 이사를 하면 혹여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늘 보고 싶은 손주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좋긴 했지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퇴직금으로 아담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마음은 설렜거든요. 이제 아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손주 민준이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이사 온 첫 주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가족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손주 돌보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며느리 혜진이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혜진아, 시장에 나갔다가 진미채랑 이것저것 사서 반찬했는데 갖다 줄게. 너 고추장 무친 거 좋아하잖니? 민준이 것도 따로 만들었어. 아, 네, 고마워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간단하게 해 먹거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큰둥해도 고맙다고 말하고 잘 먹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를 믿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아들 희준이와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두 손 가득 피자 박스와 치킨 박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어머, 희준아, 혜진아. 이게 웬일이야? 맛있는 거 샀네? 그러자 저를 발견한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여기엔 어쩐 일이에요? 나도 저녁거리 사러 왔다가 딱히 살 게 없어서 라면이랑 간단히 몇 가지만 사고 들어가는 길이었지.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와, 피자에 치킨까지. 안 그래도 직원이 맛있다고 추천해 주던데 민준이가 좋아하겠네. 엄마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 혼자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런데 며느리 혜진이의 대답이 차갑게 돌아왔어요.
보통은 예의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사온 거거든요.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에게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과일도 조금 샀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음식 양이 모자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음식이 모자르면 조금 더 살까? 괜찮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요. 예정에도 없던 일이고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둔 것도 아니고요. 죄송한데 다음에 같이 식사하세요. 그래. 아들 희준이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챙기려고 하지도 않고 며느리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집 식탁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없구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맛있게들 먹어. 엄마는 집에 가서 먹을게. 억지로 웃으며 돌아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뒤에서 아들이 엄마, 연락드릴게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덜터덜 10분 정도를 걸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끼리 밥 한번 같이 먹자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일까? 라면 한 그릇과 작은 반찬통에 담긴 김치. 평범했지만 그날은 유독 제 식탁이 초라해 보이는 듯 했죠. 그 일 이후로 며느리 혜진이는 저에게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건 당연시 되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럽거든요. 반찬이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종종 듣던 소리예요.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가도 되냐고 먼저 연락한 후에 갔거든요. 오히려 그 애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엄마, 반찬 떨어져 가는데 시간 되시면 좀. 이런 부탁을 할 때마다 달려갔는데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혜진이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급해서요. 그래, 금방 갈게. 안 그래도 민준이 보고 싶던 참이었어. 당연히 달려갔죠.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때 손주를 재우고 노곤한 몸을 소파에 뉘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오더니 혜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술도 한잔 했는지 얼굴이 살짝 상기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급하게 부탁해놓고는 제가 갑자기 온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일은 손주 민준이 생일 파티 때였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배워 주변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기도 해서 그날도 들여다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생일 파티 준비하는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긴 했지만 케이크를 주문하고 이것저것 해야 한다며 글을 써놓았길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인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했어요. 혜진아, 민준이 생일 파티 준비한다고 SNS에 올린 거 봤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아, 어머니, 저희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려고 해요. 애 친구들도 몇 명 오고 해서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가족끼리만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필요한 건 없는지 더 물어봤죠. 그래, 알겠어. 손님이 온다는데 어쩔 수 없지.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봐. 손주 생일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요. 벌써 케이크도 다 주문했고요. 음식도 홈파티 패키지로 미리 주문해서 당일에 배송해준다고 했거든요. 신경 쓰실 것 없으세요? 차가운 며느리의 반응에 저는 또 한 발자국 물러서야 했습니다. 꼭 당일에 얼굴 보며 축하해주지 않아도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고 바로 옆 동네에 사는데 가족끼리 파티한다면서 저를 안 부른다는 사실에 내심 서운했어요. 그리고 손주의 생일날 저녁 SNS를 보니까 아들 가족과 사돈들까지 모여서 성대하게 생일 파티를 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민준이 5살 생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온 가족이라.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분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희준아, 민준이 생일 파티에 나는 왜 초대 안 했니? 나는 가족 아니야? 민준이 친구들 온다고 해서 다른 손님 오는구나 싶어서 별말 안 했는데 사진 보니 사돈들도 다 왔고 엄마 좀 서운해지려고 해. 엄마, 혜진이가 애들만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해서요. 다음에는 꼭 함께해요. 그게 조용하게 지낸 거야? 혜진이 친정 식구들은 다 왔던데? 그건 그 사람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던 거라서요.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일단 알았다. 저는 아들과 통화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표현을 해도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서 유령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말이에요. 가장 속상했던 건 민준이와의 관계마저 어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는데 요즘에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저한테 할머니, 엄마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했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에게까지 그런 말을 시키다니.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지내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파마를 하느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에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용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파마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편하게 누워 계세요. 어차피 중화하고 지금 케어 중이라 누워도 상관없으세요. 바로 머리를 감아야 하니 샴푸대에 편히 기대 있으라는 말에 저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림막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 혜진이 목소리였어요. 다른 미용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머리 좀 간단히 다듬으려고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설마 저 얘기인가 싶어서 숨을 죽이고 들었죠. 어머님이 뭘 하시길래요? 매번 반찬해서 가져오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 버려요.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짜증나거든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요즘 사람들 입맛이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다 버렸다니. 미용사분이 그래도 정성인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혜진이가 더욱 신랄하게 말하더라고요. 정성이요? 본인이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꾸 가져오시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맨날 연락 없이 오셔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아, 그런 어머님들이 있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손자까지 자꾸 보려고 하시는데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할머니가 자꾸 과자 사주고 떠받들어주니까 버릇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하네요?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솔직히 너무 가까운데 사시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때 다른 손님이 와서 대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던 게 그동안 혜진이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라고 할 때마다 정말 기뻤거든요. 더 맛있게 만들어드리려고 레시피도 찾아보고 영양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다 쓰레기통으로 갔다니. 그리고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버릇 망친다고 표현하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혜진이는 계속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불편해요. 저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끼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애 생일 파티 때도 오시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들도 오는 자리에서 양가 어른들까지 오시면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들에게 어수선하게 하는 존재였던 거네요. 미용이 끝나고 계산할 때까지 혜진이는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일어서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호통을 쳐야 했지만 막상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혜진이와 함께 오거나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그날은 갑자기 왔더라고요. 엄마, 집에 계세요? 희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혜진이는? 혜진이는 집에서 민준이 보고 있어요. 엄마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어서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걱정이 됐어요. 차라도 한 잔 내어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손을 저으며 말했죠. 엄마,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앉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저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되고 민준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빠듯해요. 그래? 그럼 뭔가 절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피자, 치킨 이런 거 자주 시켜 먹지 말고. 엄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거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집을 담보로 좀 쓰고 싶어요.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 혼자 살기에도 너무 큰 집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는 제 집까지 담보로 쓰겠다고 하다니. 희준아, 엄마가 그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직장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너희 아빠랑 아끼고 절약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잖아.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인데 그래서 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혜진이는 맨날 돈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민준이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고 엄마는 그깟 것도 못 도와줘요. 그깟 것이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과 고생하며 마련한 집인데 제 유일한 추억거리고 삶의 일부인데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깟 것? 희준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제가 정말 절박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엄마는 정말 매정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남들은 다 부모가 도와주는데 우리 엄만 유독 인색해요. 인색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집 담보예요. 엄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뭐 하려고 해요? 나중에 어차피 제거될 건데 지금 좀 쓰면 안 돼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은 제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다그쳤어요. 엄마, 정말 답답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쳐다보지만 마시고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가족, 정말 웃긴 말이었어요. 언제는 가족이라고 했나요?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군요. 희준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자는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더욱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집을 팔아 도와준다고 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제 대답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혼자 집에 남겨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오랜 친구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혜자는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었어요. 어머, 경수가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니?
혜자의 목소리에 저는 서러운 마음을 꾹 눌러담아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한참을 떠들었는데도 혜자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그러고 끝이야? 거기서 더 뭐라고 해. 그냥 서로 안 보고 살면 되지 않을까? 아주 아작을 내놨어야지. 내 아들이었으면 벌써 반은 죽었지.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한결났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경수가, 내가 딱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한마디는 확실해. 지금까지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그만큼 살았으면 된 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젠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 말 그대로야. 나 봐봐. 나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몇십 년을 지지고 볶고 살던 그 이도 가끔씩 얼굴 보니 더 정들고. 아무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알겠어. 고마워. 늦었는데 얼른 자. 혜자와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어차피 나중에 제거 될 집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혜자가 해준 나를 위해서 살라는 말. 그 말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그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제 집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면서도 빠르게 진행해 주셨어요. 운 좋게도 며칠 전부터 그 단지에 관심을 보이던 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본 뒤에 조건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혜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고향이라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아서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자 싶었어요. 혜자야, 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 어머, 경수가 갑자기 왜? 아들 근처에 살겠다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동네로 와.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잖아. 나도 혼자 사는데 가까이 살면 심심하지 않을 거야. 혜자의 말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안 그래도 여기 다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애들한테는 집 내놨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 집 구할 돈은 충분하니까 너한테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고마워. 갑자기 부탁해서 번거로울 텐데.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책임지고 알아봐 줄게. 혜자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적당한 가격의 매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아 보니 주변 분위기도 좋고 조용하니 좋겠더라고요. 저는 혜자가 알아봐준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았던 집도 거래 의사가 확실해져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잔금도 치르고 잠시 고향에 다녀오려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엄마, 집을 팔았다는 게 진짜예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들은 제게 말했죠. 얼굴까지 시뻘개져 흥분한 아들은 화가 상당히 난 듯 했습니다. 응, 팔았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들은 이 말을 짚으며 짧은 탄신을 내뱉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등기부등본 떼본 게 천만다행이지. 아니 도대체 그걸 왜?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까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상의?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지?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가족이라는 말을 또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혜진아, 너 미용실에서 한 말 기억나니? 네, 미용실요? 미용실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슨 말을 하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 다 버렸다면서? 냉장고 자리만 차지한다면서? 내가 어수선하게 한다면서?
그 순간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희준아, 너는 내 집을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집이라고 했지. 그깟 것도 못 도와주냐고 했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갑자기 왜 확인해? 혹시라도 너한테 명의 이전이라도 해줬을까봐?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네가 내 뱉은 말 감당할 수 있겠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제 아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 너희 거였구나.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그리고 그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니? 뭘 믿고 당연히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둘 다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집 팔지 마세요. 엄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잔금 처리까지 했는걸요. 이미 계약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희가 뭐라고 해도 곧 이 집도 정리하고 통영으로 내려갈 거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진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상속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장래도 있고. 상속?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니?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거야? 아니, 저희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겪을 일이잖아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까지 합세해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 기가 막혔어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나는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야. 그 집 너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고생하면서 마련한 집이다. 물론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내가 죽고 나서 자연스레 너한테 갈 집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지. 그렇다고 옳은 말도 아니잖아. 난 통영으로 내려갈 거다. 거기서 살 집도 구해놨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나가봐야 하니 나중에 다시 와라. 저는 집을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아들 며느리는 뒷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집 매매를 취소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손주까지 들먹이더라고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정만 잘 말씀드리면 계약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럴 생각 없대도?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그렇게 가버리시고 나면 민준이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너 지금 하다못해 민준이 들먹이면서 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안 보고 살 자신 있으시냐고요. 어이가 없구나.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더 바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결정을 바꿔보려고 했죠. 잘못했다고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다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하기 며칠 전 뜻밖에도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저예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곤 했지만 어쩐지 오늘은 안사돈의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영 힘이 없으시네. 안사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모른 척 물었지만 왠지 저는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들었는데 안사돈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금방 동네로 갈 테니 카페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안사돈과 점심이 지나 만나기로 했어요. 대충 짐 정리를 끝내놓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다음 부랴부랴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먼저 와 있던 안사돈은 제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수심이 깊은 얼굴로 저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갑자기 무슨 저는 안사돈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과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안사돈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불편했어요. 혜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동안 사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애들이 처음에는 돈 문제로 저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니 아무튼 무슨 속셈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안사돈은 그동안 있던 모든 일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희준이와 혜진이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사돈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혜진이를 한참 혼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너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를 입장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요. 그랬더니요? 처음엔 이해도 못하더라고요. 혜진이도 어려서 제가 겪은 시집살이 다 보고 자랐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반대로 네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지금 내뱉은 말 그대로 할 수 있겠냐고. 부모를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안 거 아니냐고요. 안사돈은 자신이 겪었던 일까지 이야기하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연락조차 없는데 말이죠. 그동안 안사돈이 우리 혜진이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민준이 돌봐주시고 급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런데 혜진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몹쓸 짓을 했어요. 안사돈은 목소리를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미용실에서 안사돈 흉을 봤다는 얘기도 우연히 들었어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탓이죠. 저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안사돈 그만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혜진이가 시댁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때마다 그래. 네가 참아야지라고만 했지. 이런 일이 있을지는 생각도 못하고 안사돈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한 게 정말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어느새 저희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 뒤로도 안사돈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세요. 그동안 안사돈이 민준이한테 사주신 것들, 반찬값, 돌봐주신 것들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바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왜 날 줘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제가 진작에 교육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할 자격도 없는 애들이지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그동안 정말 가족 대접을 받고 싶었거든요.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를 인정해주면 하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데요. 박서방이 안사돈 집을 담보로 대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양가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요. 경제적 지원 따위는 일절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사돈, 제가 다 민망하네요. 괜히 사돈까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런 말 마세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안사돈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는다고 잘 단돌이 해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예요. 안사돈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애들 걱정하시고 가족 생각하시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제가 대신해서라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비로소 사람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이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혹시 마음을 바꿔주실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 생각해주는 안사돈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안사돈 결정 존중할게요. 대신 앞으로도 연락은 하면서 지내요. 그날 카페를 나서면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며칠 뒤 저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적응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오니 시원섭섭하면서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자와 가까이 지내며 나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휴대폰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전화를 받을까 말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번도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받을 이유가 없었고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는 거 있죠? 엄마 계세요? 희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또 집 얘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정확히 말해봐. 엄마,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장모님도 저희한테 지원 완전히 끊었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나셨나 봐요.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됐어요. 안사돈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 지원을 끊은 거였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혜진이가 요즘 계속 울어요. 자기가 너무 못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자꾸 자책하면서 잠도 못 자요. 그럼 이제 알겠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희준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네, 엄마.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너희들 곁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엄마,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손주 생일에도 초대 안 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아들이 말없이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뭐? 내 집을 담보로 쓰겠다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 거 될 집이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희준아, 엄마가 너희한테 뭘 바란 줄 알아?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나을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더욱 절박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뭐든지 할게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희준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앞으로 엄마한테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지 마. 그리고 진짜로 정신 차리고 살아. 두 사람이 벌어서 살 수 있을 만큼만 쓰고 부모님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엄마. 그리고 혜진이한테 전해라. 진짜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언젠가 너희가 정말로 철이 들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 정말 기회를 주실 거죠? 정말 변할게요. 지켜보겠어. 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엄마도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혜진이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길고 긴 사과 편지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의 정성을 몰라봤는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편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다가 저 혼자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요. 처음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서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만큼 만들어서 천천히 맛있게 먹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침이 아니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홀가분해요. 친구 혜자와는 거의 매일 만나서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려 다녀요.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어떨 때는 바닷가에서 조개도 캐고 이런 게 진짜 노년의 여유로운 삶이구나 싶어요. 가끔 아들에게서 안부 문자가 와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말이 또 먹고 싶다고. 언젠가 할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며느리한테서도 가끔 편지가 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겠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정말 삭막해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많이 찾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해 주시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안사돈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과일도 보내고 하면서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하루는 전화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사돈, 혜진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희준이한테도 부모님께 잘하라고 계속 말하고 그래도 사돈 상처받으신 마음 생각하면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급할 것 없어요. 진짜 변했는지는 오랜 시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제는 손주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초대받지 못해서 그렇게 서러웠는데 올해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대신 혜자와 함께 바닷가에서 맛있는 회를 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네 손주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연락 안 해봐도 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이젠 별로 생각도 안 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잖아.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 겪었던 그 감정. 그것들을 겪어도 되지 않으니 마음 편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민준이 보고는 싶지. 그래도 너랑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진작에 이러지 않았나 싶어. 너도 참 연락하고 싶으면 먼저 해봐.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하려고. 지금은 아니야. 혜자는 늘 그랬듯 제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줍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온 뒤로도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혜자와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휴대폰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오는 연락을 구분지으려고 걸어둔 별도의 알람음이었어요.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는데 손주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민준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할머니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울컥하지는 않았어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희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혜자랑 먹고 들어와서 쉬고 있어. 어쩐 일이야? 민준이 생일이어서 저희끼리 조촐하게 파티했어요. 사진 보셨죠? 그래, 봤어. 민준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요. 희준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혜진이도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희준아, 엄마가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 잘 살아라. 네, 엄마 기다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고 며느리도 이제는 진짜 반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성급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바다 구경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제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전에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싶으면 떨고 진짜 자유로워요. 때로는 혼자라서 외롭기도 해요. 특히 밤에 혼자 TV 보고 있으면 문득 가족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안사돈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안사돈 보니까 정말 편해 보여요. 얼굴도 밝아지고 역시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좋으시죠? 맞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아들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아마 올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참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도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변해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이자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기를 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아침 밥상을 차리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경수가 잘 살고 있어. 이제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웃어요. 이 평온함, 이 자유로움이 바로 제가 찾고 있던 행복이었나 봐요.